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손 의원 측근들이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건물들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인데 손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으로 당권 주자들 후보들의 셈법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네. 자, 손혜원 의원이 측근들이죠. 1년 6개월 동안 목포 일부 지역, 거기가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이고 9채의 건물을 매입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변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일단 간단한 사안은 이 정도입니다. 네. 사건은 아니죠.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말하자면 문화위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국가에 대한 정책에 입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하나의 의혹의 포인트가 되는데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 9월까지 네. 여러 1년 5개월 전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채의 그 주변에 집을 샀고 본인은 아니지만 자기 친척에게도 돈을 줘가면서까지 샀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가격이 한 8천만 원대, 7천만 원대인데 지금 1억 2천까지 오르고 1억 3천까지 오르고 하는 네. 부분이 아닌가. 이제 부분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작년 8월에 이루어졌는데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땅값이 올랐다. 다만 본인이 주장하듯이 자기가 산 집은 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네. 것이 사실관계의 이 부분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의도했던 것은 다른 어떤 개발 세력들이 이것을 다 갈아엎고 큰 대형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목포의 구도심의 잔존, 문화가치 보존을 위해서 내가 내 사재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음해 세력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간단한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의원님께서는 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이제 본인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3자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가족들에게 어찌됐든 사라고 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조카가 기자한테 아주 있는 이야기 다 해버려요. 네. 그러면 산 이야기가 제가 23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고모가 누군데요? 손혜원 의원이라는 이야기. 기자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다 23살짜리. 게다가 그 집 살 때는 군인이었답니다. 네.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뭘 한다고 집을 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먼저 등록 문화재가 되기 1년 5개월 전에 어떻게 알고 물건을 샀느냐라고 네. 하는데 제 고향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 지역 그 지역 주민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우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럼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게다가 이제 남편의 명의로 그 재단 명의로 세 채, 무슨 조카의 세 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인 말처럼 정말 훼손을 막기 위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던 왜 또 본인 이름을 안 했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의문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굳이 조카 이름으로 조카가 가족 일이다. 난 모른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했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본인 이름을 감형한 게 아니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궁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당의 문체의 여당 간사는 셉니다. 네. 야당 간사 특히 여당 간사는 정책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공인 의식이라고 봅니다. 네. 최소한 공인이라는 의식이 있다면은 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년 말을 100% 믿어준다 하더라도 조카에게 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본인이 조카들한테 권위 사게 했다? 그건 공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기본적으로 공인 의식이 굉장히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이 오늘 바로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네, 2018년 8월 6일 날 됐다고 돼 있는데 예. 제가 처음에 제 조카한테 목포에 집을 사라고
내가 돈을 증여를 할 테니 집을 사라고 해서 산 게 2017년 3월입니다. 예, 예. 근데 2018년 8월 6일 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SBS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 문체위 간사를 할 때 미리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취득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우연히 연초인가요? 작년에 예. 그 집사람하고 목포를 여행 갔다가 예. 그 주변을 보면서 야 저기 집 사놓으면 괜찮겠다. 아. 그렇게 얘기한 어제 우리가 집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달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러 예. 가지가 너무 저기는 좀 아깝다. 좀 보존해 그런 것도 혹은 뭐 사적인 감정에서 게스트하우스라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동네가 했는데 예쁜가 보네요. 거기.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목포도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구도심이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한 가지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매체 산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좀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하나 역으로 돈을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거면 똘똘한 항체 가지고 강남에 뭐 예를 들면 8천만 원짜리를 한 9개 해봤자 팔고 한 7억, 8억밖에 예. 안 되는 그거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돈을 그렇죠. 투자한 거 아닙니까? 굳이 정년세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조카라든지 친척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문화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언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음모론이라 하지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언론의 비판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막 본인이 막 분해할 것이 아니라 여론이나 언론은 분명히 그런 것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본다면 그게 대해서 당당하게 자기가 맞서서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도요. 손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여당의 간사로서 어느 정도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의도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당 간사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지금 뭐 땅값 같은 경우도 이제 손혜원 의원은 본인의 조카가 만든 무슨 창성장이라는 예. 무슨 게스트하우스 옆에 집이 집값이 최근에 좀 팔렸는데 한 뭐 36%는 올랐다. 많이 네. 오른 거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작년에 지정된 이후에 반전도 지금 안 됐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뭐 3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른 거 아니다. 내 이 돈을 뭐 딴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차원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정말 문화재를 살리고 싶으면 본인 이름으로 떳떳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뭐 문화재 그런 데 사는 트러스트 운동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하고 싶으면 트러스트 운동을 해서 뭐 보호존 단체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조카에게까지 하면서 지인들에게 사사하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 또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름은 누구이든지 간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뭐 손혜원 의원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본인의 SNS에 아주 많은 글을 남겼는데 특히 이 부분이요. 허위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제가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뭐 이런 글로 올렸어요. 제가 목포 근처에 다시는 얼씬걸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제가 이걸 누군가에게 묻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저도. 제가 그러니까 목포 근처에 못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누군가가. 이야기인데 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예. 무슨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의 대처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예. 떳떳하게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뭐 트위터를 통해서 하나씩 던지는 것. 떳떳하면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이름을 일단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건데 지금 자꾸 이것도 숨어서 하는 것. 사실 예. 전 이제 정치인들이 제발 이 트위터 본래는 트위터를 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잘거리는 뜻이지 않습니까? 트위터가 이것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손혜원 의원이 기자실 국회 정론관 나와서 떳떳하다면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발 던지고 그것도 너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그 전부터 지난번에 누구였죠? 저기 선동열 감독 때도 뭐 있었고. 선동열 감독도 그렇고 뭐 신재민 전 사무관도 그럴 때 너무 센 어휘, 뭐 네. 가증스럽다는 등 그건 공인이 국회의원이 쓸 용어들이 아닌데 너무 남발해 왔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본인이 그런 역으로 당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해명을 내놓는 게 아파트 건설이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제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렇다면 사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나는 선언을 했어야죠. 이 지역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지정되든 안 되든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자연보호유산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막고자 한다. 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트러스트 운동처럼 말하자면 펀드를 조성해 시민과 함께 이 네.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자. 시민 펀드를 만들고 아주 공적이고 어떤 그래서 특별한 개발 세력에 대해서 내가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그 대신에 본인은 그 지역에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떳떳한 거 아닙니까? 공인으로서 나는 분명히 목포 그 지역은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되는 건 즉각 중단돼야 된다.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예. 공개질이며 기자회견이며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와서 개인 집 몇 채 사놓고 나는 개발을 막고자 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면 딱 그래야지. 나는 이 지역 개발되는 거 반대한다. 목포시장 만나든 뭐 시의원을 만나든지 어떤 여당 지역 아닙니까? 무슨 지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은 아니지만 협력해서 뭐 몇몇 뭐 특별 발의안을 내든지 어쨌든 특별법을 만들든 목포 개발 제한 뭐 촉진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 영역 속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헤딩을 해야지 나를 막으려고 했는데 특정 건설회사가 예.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업무론에 또 업무론을 낳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반응은 좀 궁색하다라고 일단 평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처를 그렇게 그에 비추어서는 국회의원답지 않은 대처를 했다. 대처가 어설펐다. 예. 예.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인들에게 집을 사게 했다? 예. 예. 여기서부터 본인이 맡고 싶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명분에 맞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결국은 아파트가 들었을 때 알밖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그런 의도까지 저는 확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말을 바꿔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당에서는 사무처에서 긴급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본인의 소명도 듣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관련된 뭐 사람이든 뭐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안팎으로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영선 그리고 우상호 의원 두 분 다 원내대표 지내신 분인데 그 송금주 이용호 입당을 불허한 걸 두고 뭐 순혈주의 얘기를 하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일단 뭐 이 부분 짚어보시죠. 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했던 얘기. 아무래도 이제 송금도 그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분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예. 아니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 당이 그 내년 그 총선까지 갔을 때 말하자면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는 어떻고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부분의 틀 속에서 그것은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뭐 박영선 우상호 의원 정도면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 상황이 이렇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의 소통의 내용과 형식이 좀 적절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굳이 그걸 뭐
집권 3년차 징크스, 청와대 징크스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내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어수선하다 정도로. 예, 더군다나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뭐 쇼스케 방식이나 어쨌든 예. 새로운 세대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뭐 뭔가를 여러 하고 가지 있는, 예, 예. 변화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입니다. 네. 근데 보이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어떤 그런 미래 정당의 모습, 뭐 정당의 합리화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뭐 예찬 대표의 몇몇 말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시원하게 하지 않거나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예컨대 이제 송영길 의원 마찬가지로 전체 청와대 기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송영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북방경제협의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기관장으로서도 사실은 우리 정부의 특히 외통부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정도의 얘기를 나라 밖에서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그 캐릭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민주당도 이제는 전열을 정비하고 향후 2, 3년간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한 당내의 콘센서스의 말하자면 한 방향 정렬의 네. 어떤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알겠습니다. 이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비문 중진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파 갈등이다 이렇게 근데 보는 그걸 시각도 있는데. 뭐 친문 비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그러면 그 똑같은 계보나 계열 속에 있는 사람이 임종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굉장히 친한 관계고 예. 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게 제가 비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지 세력 간의 균열이 가 있어요. 예를 경기도지사 선거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저희 친노와 친문 간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친문의 어떤 순혈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 지도자 이전에 당원들 간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친문 순혈주의 얘기 나오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민주정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이래 나오는 게 저는 뭐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우리나라 정당 문화에서는 이른바 대통령 또는 뭐 강력한 오너십을 가진 당대표가 있으면 이런 일을 못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겹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가 3분의 1이 넘어섰습니다. 상, 중, 하로 한다면은 예. 상이 끝난 것이죠. 전반기가 끝난 겁니다. 이제 중반기에 들어섰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뭐 임기 3년 차 정도 된다면은 뭔가 이런 사건이 터져요. 대개는. 그런데 이제 그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립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되면은 정말 움츠렸던 예. 당내 다른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예. 송영길 의원도 만에 하나 대통령 지지율이 80%, 90%를 고공행진한다? 하면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 솔직히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방어하는 힘이 좀 약해집니다. 그립이 좀 약해지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상호, 박영선 의원도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뒤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송금주의 이영호 의원을 옹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당 중앙과 내 의견이 틀린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만은 한국의 정당 문화에서는 이렇지 못해 왔던 건데 이제 터트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대 정권을 보면 되게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눌러졌던 그런 목소리, 그런 힘들이 이제 튀어져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 의원께서 집권 여당 시절이실 때 그때 집권 3년 차를 겪어 보셨을 텐데 네. 그때 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글쎄, 뭐 있다라고. 제가 좀 실세가 아니어가지고 뭐 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초창기에 예. 이른바 광우병 파동 시위 때문에 힘이 많이 빠졌었죠. 예. 오히려 빠졌다 다음에 좀 이제 힘을 찾고 그런 한 3년 차쯤 되면서부터는 뭐 그 당시 이제 뭐 정두원 의원 예. 목소리를 높인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예. 대통령 하에서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 집권당에서 대통령을 멀리했습니다. 네,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당의 지지율이 같이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더 멀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의 현실이고 어쨌든 비극이죠. 한국 대통령제 하에 비극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사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당대표도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정면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은 그 초기에 굉장히 대통령 측근으로서 예. 뭐 대통령 직속 위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본인이 이제 그걸 그만두고 당대표 선거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관계가 달라졌다는 징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정반대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에서 누군가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주는 게 어떤 정책적 유연성을 폭을 넓힌다. 건강한 정당의 이런 모습. 건강한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 탈원전으로 이에 대한 어떤 현 정부의 비판이 너무 거세지니까 그것을 본인이 정부가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좀 이렇게 모양은 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가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새로운 그 뭐랄까 파열구를 내는 네. 어떤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청와대하고 교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3년차 징크스니 뭐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사실은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과 송영길 의원의 입장의 차이 부분을 하모나이즈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예. 그런 것이 문제예요. 힘이 없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런 비판을 하나마나한 경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네. 탈원전이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야당 입장에서는 곧바로 이걸 문제를 아주 크게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준 거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지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걸 그런 굳이 부분도 저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조금 더 정부가 유연하다면 예. 탈원전 정책에 말하자면 장기적인 비전은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도 부분적으로 시기 조절이라든지 약간의 어떤 정부가 스탠스를 바꾸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현재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하자면 원전이라고 하는 기술 보호를 위해서 예. 바꿀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건설적인 토론이 된다면 좋겠는데 아마 현재의 정부 관료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눈치 보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송영길 의원만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많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걸 두고 정말 지금 시끌시끌한데 안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참 궁금했거든요. 글쎄 황교안 총리가 입당했다는 것은 뭐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굳이 또 이 시기에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천천히 들어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외부에 있었던 정치적 거물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의 여론조사 하면은 항상 잠재적 대권 1위가 나오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은 주인이 없는 정당입니다. 예. 네. 무주공산이죠.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전 총리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명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어제 했는데 뭐 사실은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즉답을 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통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통합은 한편으로 보면 자신도 용서해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면 예. 이제는 탄핵 주도 세력과 탄핵을 했니 안 했니 누가 문제냐 이런 논의하지 말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오를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예. 뭐 친박이냐 친이자 논의 그런 것은 반박이냐 하는 거는 끝내자. 네.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전당대회에 갔을 때에 본인이 갖고자 하는 프레임, 뭐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제 홍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같은 단어를 하면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보수 재건을 할 때 모든 것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좀 다 이제 말하자 용광로에 넣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비판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가는 것이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조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여러 곳을 다 통합하기 본인이 위한 책임의식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본인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지켜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정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토론이라든지 그런 논쟁,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로 서로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한 번도 저분이 어떤 어려운 험지에서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치 초년생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이 시점에 들어왔다는 거는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당권 유력 후보들도 좀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저희 함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여러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까지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 말쯤 되어서 그때 출판 기념회 할 때쯤 되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그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저는 저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로 얘기를 안 하지? 왜 전당대회에 나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애들로 표현할까? 왜 그런 겁니까? 이벤트는 여러 번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입당 이벤트, 출마 선언 이벤트. 뭐 그럴까지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출마할 거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런 건 있겠지요. 지금 홍준표 전 당대표라든지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은 계산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짜인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나오는 걸 전제로 아마 예. 입당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출마 선언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올 거라고 보시죠? 그 긍정적인 지금 질문입니다.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본인이 한 홍카콜라도 의외로 반응이 좋은 것 같고 예.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지금 확실한 주인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뭐 결정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세훈이나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의외로 보니까 오세훈의 돌파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생각보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은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마음으로서는 그 나오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종합 평가 당한다고 봤을 때 예.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있겠죠.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확실히 뉘앙스가 바뀌기는 했거든요. 좀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계산을 하겠죠. 예. 일단 당선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이제 이번에 뭐 얼마 전에 지도 체제를 단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 따로 뽑고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단 지도 체제라면은 1등이 당대표고 2등, 3등, 4등이 이제 그냥 최고위원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때는 뭐 나가도 위험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당대표에서는 한 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자칫 떨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딜을 흐려놓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게다가 아마도 김병준 현 비대위원장인가요? 이분은 총선은 나올 것 같아요. 총선에는 이제 그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네. 당을 멀리 떠나진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아마 총선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당대표 부분은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판이 뛰면 안 되지 않나. 그게 원칙이다. 자, 원칙이다. 그리고 출마 권유를 많이 받고 있냐라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나온다는 건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민희 원칙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김용태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전반적으로 조강특위라든 이런 걸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에 말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원칙을 지키는 예외는 것이 늘 되는데, 존재하는 법이니까.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이제 저분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렇다 할 당원들이 생각했을 때 예. 우리 당의 그 말하자면 얼굴 주인 아까 뭐 말하자면 그 대표격이 없으면 예. 본인도 뭐 어렵사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세훈도 들어오고 뭐 한교안도 들어온 입장에서 본인까지 나가야 될 그런 이유는 별로 없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유력 주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 후보들로 당권 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대회가 치러진다면은 재밌겠네요. 어떻게 될지 생각보다 오세훈 전 시장은 파급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황교안 총리는 이제 어디 오늘 사이에 그 이른바 언론에 굉장히 많이 탔죠. 그래서 그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라든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매치가 굉장히 판이 커지는 것이죠. 한국당판 어벤져스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모을 수 있고요.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뭔가 살아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모으고 또 판을 크게 벌이면은 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떨어지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타격이 있겠지만은 그런 판은 커지면 클수록 좋다. 한국당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아마 나오면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거다. 친박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이면 누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십니까? 다 모이면 황교안 전 총리가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죠. 또 쪼개지면서. 그게 누가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제적으로 당원들의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보면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이 빨리 안정되기를 기원하는. 그래서 일부 한 축이 아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장기적인 대선 후보감으로서도 큰 흠결이 없고 물론 나중에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같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과연 어떤 그만큼의 말하자면 당 전체를 짊어지고 갈 만한 오세훈 전 시장도 똑같이 비판당할 수 있거든. 당이 어려울 때 당 내에서 어디서 뭐 했느냐. 이제 당이 좀 다 문제 정리되고 나니까 싹 무임승차하려고 하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비판을 받으려면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비판이고 뭐 저 홍준표 대표도 맞아. 지난 대선에 떨어졌으면 책임져야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정감과 무게감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판단으로 당원들이 판단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황 전 총리가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인지도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는 수치로는 황교안 총리가 지금 뭐 여권 그 대권 선호도 하면 1위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전당대회라는 게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표심들이 막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책임 당원들의 마음이 있고 일반 당원들의 마음이 있고 여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제 당심과 민심이 갇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또 응하는 사람들은 되게 일반 국민들을 하더라도 당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든 게 당내 선거가 가장 힘듭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전당대회는 정말 치러봤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협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인선 어제 한 50명 넘게 했지 않습니까? 59명. 간단하게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잘한 인선이다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최종판이 아니다. 당협위원장이지만은 새로 이제 전당대 당대표가 나오면은 또 바뀌게 됩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한번 또 보수 대통합 이야기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현재 1년, 원래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입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는 당연히 임기가 끝나는 거고 물론 현재 당협위원장이 된 분들 유리하긴 하겠죠. 또 시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지역에 근거지가 없다, 근거지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가지고 무슨 후보가 됐다 좋아할 부분도 아니고, 그러나 뭐 어찌됐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 높이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역 물갈이 대상자였던 유기준 의원도 네. 이번에 다시 돌아오고, 네. 그다음에 이부망천 예. 워낙 유명한 네, 네, 예, 그 얘기하셨던 정태욱 의원도 다시 돌아오시고, 이걸 두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비판 소진이 있죠. 사실 예. 당협위원장 이제 50, 60명 뭐 이렇게 해요. 이제 55명인가요? 물갈을 했는데 논란 소재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직 이제 내년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내지 공천 이번에 당협위원장 예. 지원 서류를 내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러니까 한정된 인재풀 내에서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 연말쯤 되면은 또 보수 진영 내에서, 물론 뭐 현재 그 정부 여당에서도 뭐 민평당과의 문제라든지 한번 소동 한번 뭔가 문제가 이제 한번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만, 보수 쪽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더 심합니다. 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보수 대통합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면 다시 전당대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또 이제 당협위원장 다시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큰 의미 부여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좀 칭찬을 받는 거는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15명, 여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새로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승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사리 그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 예. 그걸 통해서 지금 88년생 당협위원장이 생겼습니다. 예. 31살인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혁신과 새로움, 그것도 청년 강남으로요. 세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세대 교체의 욕구는 바람직하고 보는데, 항상 한국 정치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그렇게 뽑아놓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당선 가능성을 봐요. 그럼 이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태욱 의원이 뭐 언론에서는 많은 욕을 먹었지만 당원들한테 굉장히 또 로얄티를 그럼요. 많이 받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반대적 현상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잘 조율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너무 일찍 정치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들의 시작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박수 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알겠습니다. 노력은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네. 그런 경우 한국 정치판에 그동안 없었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했다는 건, 물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살기에 몸부림쳤다는 것, 이것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